갑자기 생각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채권시장 자경단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채권 시장에서 이 향후 금리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이제 경기 주점 통과 여부고, 두 번째는 이제 내년도 예산입니다. 혹시 증시에서도 그거를 보시나요? 주식 하실 때도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예산을 보기는 하죠. 근데 뭐 아주 디테일하게 뜯어보지는 어느 쪽으로 예산이 집행될 거냐 이런 거 위주로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어떤 산업군 이런 쪽이 이제 소외를 받은지. 채권 시장에서는 그 세부 지표보다는 총량을 보거든요. 총량이 결국 적자 국채, 국채 발행 총량을 결정짓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은 2025년에 발행된 국고채 총량이 230조 언저리라고 시장은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건 1차, 2차 추경해서 추가된 국채 발행 물량을 다 합친 수량입니다.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이 이제 8월 말에 발표가 될 텐데, 지금 시장의 그 컨센서스는 예산안에 반영된 최초 발행 물량 자체가 이미 2025년 발행 총량과 비슷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2026년에도 만일 추경을 해서 적자 국채 발행량이 더 늘어난다라면 그만큼 2025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발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채권 시장의 수급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 시장에서 이제 시장 참여자로서 경험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국고채 시장은 확실한 서플라이어스 마켓이에요. 단일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경쟁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자가 말하자면 우리나라 정부가 가격 결정 권한에 있어서는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국고채 발행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수급 요인으로 금리가 오른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금리 수준은 통화 정책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오히려 국고채 발행량만 느리면 시장에 지표 채권들이 많아지고 유동성이 커짐으로 해서 어떤 외국인들의 참여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수급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행량만 갖고 내년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단기적인 충격 요인은 있으니까 국고채 시장에서는 그 두 가지 요인을 가장 많이 지금 보고 있긴 합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또 내년에도 지역 화폐 예산을 통해서 올해 민생 회복 지원금에 준하는 소비 지원들이 얼마나 될 건지, 그다음에 SOC라든지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가 얼마나 될 건지에 따라서 또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채권시장 자경단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발행하고 적자가 커지게 되면은 채권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뭐 금리가 많이 뛸 때마다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최근에 ECB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채권시장 자경단이라는 거 실체를 자기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거는 외국인 투자자더라. 내국인들이 항상 사연수들만 있어가지고 내국인이나 그런 장기적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매입하거나 뭐 그런 일시적인 자경단들의 수요를 잘 너무 튀지 않도록 잘 막아가지고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뭐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처럼 극도로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로존도 보면은 유로존 국가들끼리는 굉장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70%, 80%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비중이 30%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채권시장 자경단이 활발히 활동하던 국가들에 비해서는 외국인들의 투자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내국 기관들에 대한 어떤 이 수요에 대한 통제 능력을 정부라든지 중앙은행이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채권 시장의 자경단이 작용을 해서 국가 부채가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국채를 팔아가지고 금리를 치솟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정부가 부채를 매입해가지고 이거 조절을 해줘야 된다. 나는 혹시 그런 생각은 국고채 그 채권 발행 정책을 바꿔서 금리를 조정을 한다라는 건 사실 정부의 역할은 아니에요. 금리 정책은 당연히 그건 통화당국에 있는 것이고, 금리 정책의 재량권이 통화당국에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금리 정책을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예를 들면 국고채 발행량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바이백을 통해서 치솟아 오른 금리를 낮추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건 사실 어떤 정책 당국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는 약간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은행이 좀 더 많이 사가지고 금리를 내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한국은행이 이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RP 거래를 위한 담보용으로 국고채를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한국은행도 원칙적으로는 그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도로 자제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초단기 금리, 7일물 레포 금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준금리거든요. 그래서 목표 기준금리를 통해서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장기 영역의 수급을 통해서 미치고 있는 영향은 적어도 명목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은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직접 시장에 매매를 통해서 개입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이례적인 정책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논의의 주제가 사실 이제 그 전까지는 주식, 뭐 예를 들면 해외 채권 시장 굉장히 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의도치 않게 논의의 주제가 굉장히 좀 확대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들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7월, 8월이 시장으로 보면은 어떤 휴가 시즌이라서 변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기간이긴 하거든요. 증시도 그랬고 금리도 그랬습니다. 물론 해외 쪽은 안 그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좀 여유를 갖고 시야를 넓혀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앞으로 이제 9월이 되면 다시 또 분기 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이 또는 해외 재료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가서는 또 다른 재료를 가지고 다음 달에 투자 브리핑을 진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투자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요. 9월 달에 다시 새로운 말씀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